때 낫넬 모차르트 누나가 피아노 치는 것을 보고 그냥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다가 가서 이렇게 쳤대요. 그리고 5살 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작곡한 거야 하고 작곡을 했죠. 6살 때는 아버지가 친구들과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바이올린을 잡고 연주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천재 아들을 낳았구나. 아주 기쁨의 눈물을. 아예 장착을 다 하고 태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노력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작정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끄집어내는 신이 내린 천재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멋있다. 악기가 없는데 진짜 어려운 거야. 근데 악기가 없는데 되게 웅장한 느낌? 경건해지네. 훨씬 풍부해졌죠. 혼자 부르던 어떤 그 단선율에서 화성이 생기고 서로 주고받는 형식이 생겼죠. 그렇죠, 화성. 풍성해졌어요. 네, 이걸 다성음악이라고 합니다. 다성음악의 발전은 합창, 교향곡, 대중음악까지 우리가 즐기는 거의 모든 서양 음악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악기는 굉장히 사용하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경하다고? 경기장 등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아주 세속적인 악기라고 평가를 했죠. 일부 종교자들은 악마의 도구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톨릭에서는 오롯이 사람의 목소리로만 신성한 미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중세 시대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음악이 이렇게 줄을 이뤘잖아요.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교회 음악에서 벗어난 다양한 음악들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궁정과 도시에서도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거리에서도 사랑을 주제로 한 세속적인 음악들도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세기 음악사를 새롭게 쓴 천재 작곡가가 등장을 하죠. 누구일까요? 모차르트? 모차르트. 네, 맞습니다. 모차르트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짤츠부르크 궁정악단에서 활동하던 아버지 덕에 음악의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죠. 3살 때 낫넬 모차르트 누나가 피아노 치는 것을 보고 그냥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다가 가서 이렇게 쳤대요. 와. 그냥 몇 살 때? 3살 때. 3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음악적인 환경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다는 거는 뱃속에서 벌써 태교로 음악을 좀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5살 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작곡한 거야 하고 작곡을 했죠. 6살 때는 아버지가 친구들과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바이올린을 잡고 연주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천재 아들을 낳았구나. 아주 기쁨의 눈물을 너무 흘리셨다고. 신화적인 얘기다. 그럼 음악도 잘 만들고 연주도 잘하는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아예 장착을 다 하고 태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노력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작정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끄집어내는 대단하다.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신이 내린 재능. 신이 내린 천재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모차르트는 음악가 중에 최초로 6세부터 이것을 하며 국제적 인지도를 높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이렇게 해외 공연을 가는 게 유럽 순회 공연 가는 게 최초였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의 천재성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냥 역에만 갇혀 있기 싫었던 거죠. 윤소희 정확했다. 그러네. 당시에 어린 나이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했던 최초의 모차르트였습니다. 대단하네. 아버지의 열성이 굉장히 대단하시죠. 1762년부터 66년까지 3년 반 동안 15개 유럽 국을 순회했다고 합니다. 대박.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굉장히 유럽 문화의 중심 BTS네. 방문을 해서 본인이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를 했다고 하죠. 자, 대박이다. 그래서 파리에서는 루이 15세, 런던에서는 조지 3세, 빈에서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인 마리아 테레지. 테레지 앞에서 당시 권력가들 앞에서 6살짜리 아이가 연주를 하고 작곡한 음악들을 했다고 합니다. 다 잘하네. 안 거야. 야, 천재네, 진짜. 그 권력자들이 이 어린아이의 연주를 듣고 어떤 반응 보였을 것 같으세요? 모두 뭐 경이로운 찬사를 보내는 거는 당연하고요. 마리아 테레자 같은 경우는 당시 귀족들, 왕족들이 상징이었던 빨간색 코트를 선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뮤지컬 모차르트에서도 모차르트가 빨간색 코트를 입고 그래서 나오죠. 입고 있는 거구나. 네. 그렇구나.
유럽 투어는 모차르트의 이름을 일찌감치 세계적으로 알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 순회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차르트는 각 지역의 전통 음악을 접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대의 거장들과 음악적인 교류를 하게 됩니다. 특히 런던에서는 우리가 아는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막내 아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에게 작곡법을 배우며 다양한 음악 양식을 체득했죠. 이 경험들은 모차르트의 고향을 넘어 유럽 전역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다 대중적인 음악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70년 이탈리아의 모차르트의 감출 수 없는 천재성이 한번 또 드러나게 됩니다. 재능이 대단하다. 14살이 된 모차르트가 아버지와 함께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성주간 예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노래를 듣게 되는데요. 그 노래가 미제렐의 메이 데우스라는 곡을 듣게 됩니다. 처음 들어보네. 이 곡은 교황이 엄격하게 악보를 유출을 금지해서 교황청 봉인곡이었어요. 이 곡을 듣고 싶으면 성당으로 와. 그래서 아주 전설적으로 유명한 곡이 됐죠. 네. 곡의 길이도 12분에서 14분 정도로 굉장히 길고요. 오, 대곡이네, 대곡. 구성부로 된 아주 훌륭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딱 듣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에 악보를 추추추추추 야, 천재네, 진짜.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신성 났죠. 모독이다. 아니 근데 잘못한 게 없잖아. 거기서 들었잖아. 처벌받았네. 연주를 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교황한테까지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 14살짜리가 이거 우리만의 신성한 곡인데 지금 다 뿌리고 다닙니다. 초능력이네. 어떻게 했을까요? 훈장을 줍니다. 황금 박차 훈장. 역시. 천재라. 그의 천재성을 높이 칭찬했죠. 대단하죠. 야, 역시 자유롭다. 여기서는 칭찬해줘야 바티칸도 명예가 살아요. 그래서 봉인됐던 곡들을 모든 시민들이 다 들을 수가 있었죠. 그 뒤로. 오픈 소스가 됐네.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너무 멋있다. 엄청난 천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5살의 모차르트가 유럽 순회 공연 이제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굉장히 유명해져 있었죠. (1773년) 17살 된 모차르트는 당대 음악가들이 최고로 선망하던 직업 궁정음악가가 됩니다. 아, 이때 궁정음악가. 궁정 생활을 했던 모차르트는 어땠을까요? 좀 답답했을 것 같기도 하고. 지쳤을 것 같은데. 적응을 못하고.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모차르트는 궁정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음악가들은 권력가들이나 그런 왕족의 하인이었거든요. 그들이 음악을 어떻게 만들라 하고 주문을 하죠. 음악의 뭐 악기 구성, 길이, 뭐 형식, 또 분위기 등. 그래서 그대로 했었어야 하는. 원하는 음악을 못 만들었겠네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궁정 음악가가 된 이후로도 그냥 무조건 작곡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살이 되던 1781년 결국 나 안 해 나갑니다. 사표 내고 궁정에서. 오래 있었네. 짤츠부르크를 떠나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는 프리랜서로. 모차르트 같은 프리랜서가 없었나요? 최초인가요? 최초라기보다는 그렇게 귀족의 후원 없이 어떤 후원금 없이 음악가가 음악 활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과감하게 자유를 선택하고 프리랜서가 되고 프리면 어때? 현무 씨처럼 실력으로 증명하면서 네, 몇십 퍼였죠? 주옥 같은 명곡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이 시기에 작곡된 곡이에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이 시기에 떼다다다다다 따라라라라 압니다. 저 부분까지 들어야 알아. 너무 활기차네. 아하. 또 모차르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오페라. 뭐 있죠? 많이 아시죠? 피가로의 결혼,
뭐 돈조바니, 뭐 마술피리 맞아. 이런 것도 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시기에 탄생되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래를 사실 제목이랑 음악이 지금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 피가로. 그거요? 네. 그거요? 이거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듣던 음악들이 모차르트 음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번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거예요. 사실 이거 모차르트 곡 아닙니다. 뭐야? 프랑스 민요입니다. 아. 근데 이 곡을 가지고 모차르트가 변주를 한 했죠. 거예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고 표기도 그래서 모차르트 변주곡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터키 행진곡. 아 맞네. 저 터키가 우리가 아는 그 터키예요? 네. 튀르키예? 딱 들으니까 제목 보니까 근데. 알라투르키라고 해서 터키풍으로 연주한다. 빈을 점령한 터키가 터키군을 물리친 지 100주년 된 해에 모차르트가 썼다고 추정되는 곡이죠. 경쾌하고 빠른 멜로디가 있고요. 여러분 게임 펌프나 이런 거 할 때 찌개찌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많이 들으셨죠?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두말하면 잔소리,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부분이 있었고요. 맞아, 저거 역할을 아무나 안 준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조수미 선생님이 맞아요. 네. 갔을 때 깜짝 놀라셨다고. 그걸로 유명해졌죠.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마술피리가요. 오페라 아리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한 곡이죠. 다섯 번째 곡은 제목이 뭐였을까요? 힌트. 모르겠어요. 다시 들려주세요. 좀 웅장한데? 저 왠지 웬만한 레퀴엠. 장성복. 그냥 제목 보면 다 알겠다. 그죠? 생애 마지막으로 작곡한 레퀴엠입니다. 레퀴엠이란 말이 장성복. 네, 그렇죠. 네. 레퀴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를 위한 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곡을 작곡을 했다는 얘기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슬프다. 모차르트가 35년 동안 짧은 생애 동안 무려 600곡을 썼대요. 와. 대박. 사실은 5살부터 작곡했다고 하면 30년 동안 한 해 20곡씩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곡씩 썼다는 얘기거든요. 대박이다. 네. 싱글 앨범을 한 달에 2곡씩 낸 거예요. 월간 윤종신처럼. 네. 엄청난 거죠. 거기다 이제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은 물론 미사곡과 합창곡, 또 오페라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막 그냥 그야말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써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곡들이 아직도 후대에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모차르트가 이렇게 작곡했을 때 그 아까 오선지에 그냥 음표만 그려놓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무슨 뭐 악기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까지 악기가 다 들어갔죠. 교향곡이라는 거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이거든요. 거대한 곡이기 때문에 거기 악기가 다 들어가는 거고. 악보도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모차르트의 악보는 굉장히 깨끗했다고 해요. 머릿속에 내 음악 끄집어내면 되는데 뭐 어렵지? 지저분하게도 안 하고 그냥. 수정이고 뭐 노노. 고민한 적이 없구나. 없대요. 이야. 굉장히 깨끗하게 그냥 일필이지. 뭘 걱정해? 뭐 내일 교향곡 쓰면 되지? 머리에 다 있는데. 짠. 이야. 멋있다. 우와. 멋이라는 게 폭발한다. 모든 악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는 작곡가들이 이렇게 수정을 하는 작곡가들도 있는데 모차르트의 악보는 유달리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게 천재가 아닌가 싶어요. 뭔가 고민 없이 그냥 꺼내놓으면 그것들이 결과물로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경이로운 찬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뭐 지하철 음악에서도 막 아이네 클라인의 아트 뮤직 딴딴딴딴딴딴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전화 벨소리로도 또 활용되기도 하고. 네, 이런 모차르트가 죽고도 200년이 넘도록 작품이 여전히 사랑받는 건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차르트의 작품들은 한때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음악을 대중적으로 이 클래식을 모두의 예술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 덕분에 음악이 대중에게 쉽게 성큼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 지금 그래도 다 맞췄네요. 어떻게? 아, 속도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셨지만 음악도 열심히 들으셨나 봐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모차르트가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남길 때 동시대에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꿈을 키운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인가? 베토벤? 베토벤. 바로 루드비히 판 베토벤. 14살 차이네요. 플레임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로드비 베토벤. 베토벤 하면 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청각을 상실하고도 명곡들을 써낸 위대한 음악가. 괴팍해요. 괴팍하고 펑크러진 머리, 괴짜, 괴팍함, 음악계의 이단아. 얼마나 개쩌였길래. 베토벤이 이렇게 괴짜 음악가로 알려진 이유는 사실은 원인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군요. 네. 아버지한테 학대받았어? 맞아요. 학대받았어요. 맞아요. 아버지의 폭력. 아버지의 폭력, 그러니까 어릴 적 받았던 정서적 학대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토벤은 1770년 12월 16일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음악가라 그러냐면요. 할아버지가 궁정 악단의 악장님이셨어요. 악장요? 그리고 아버지도 궁정 음악가셨고. 와, 엘리트 완전 집단이네요. 엘리트. 금수저네. 음수전에. 음수저죠, 음수저. 음수저.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태어난 베토벤에 대한 기대는 어땠겠어. 당연히 너는 엘리트지. 그게 괴롭혔겠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다고 하죠. 연습량을 채우지 않으면 밥도 안 줬대요. 야, 스파르타식이었구나 완전.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었네요. 취하시고 들어오신 날이면 에이구. 자고 있는 베토벤을 깨워서 연습해. 아우. 요즘으로 치면 금 쪽에 나와야 되는 분이네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심하게 가르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대치가 높아서? 자기가 못 이룬 걸 좀 이루게 하기 위해서. 베토벤 아빠가 모차르트 봤던 거 아닐까요 혹시? 부모님들이 약간 그런 성향들도 있으시긴 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걸 본 거예요. 모차르트. 진짜네? 그러네 진짜로. 순회 공연 간 거 봤다. 그렇죠. 모차르트가 유럽 전역에서 순회 공연을 막 천재 권력자들 앞에서 막 추앙을 받고 찬사를 받고 하는 거 보면서 내 아이도 이렇게 키워야겠다. 진짜? 그래서 음악 신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위까지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 그게 뭐야? 광고? 광고다. 베토벤 연주회 전단지인데요. 1778년 3월 26일 축선 궁정 테너 베토벤은 음악 아카데미 홀에서 2명의 훌륭한 연주자를 배출하는 영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의 제자인 아보동크와 요한의 6살 난 어린 아들. 제가 아까 베토벤이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했죠? 70년. 그런데 잘 보세요. 78년인데 6살 나이를 속였군요. 어린 것처럼. 모차르트하고 겹치네요. 맞아요. 6살에 순회 공연. 우리 아들도 6살이에요. 한 거죠. 평행 이론이에요. 베토벤 역시 또래 아이들보다 실력이 월등하고 좋았대요. 하지만 연주로는 모차르트만큼 천재성을 보이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연습 양을 늘리고 학교까지 그만두게 합니다. 한창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사회성을 그러니까요. 형성돼야 하는 그런 나이에 악기와 연주와 거기에만 몰두해서 살아야 되는 베토벤이 대인관계가 서툴고 그랬겠죠. 인간관계 너무 어떻겠다. 어릴 적 정서적 학대 영향이 컸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행한 성장 과정. 베토벤이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베토벤은 11세 무렵에 독일 본 궁정 음악 감독한테 발탁되어서 오르간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너무 오르간을 잘 치는 거예요. 오. 그래서 13세 나이에 정식으로 궁정 오르게니스트가 됩니다. 13세. 네. 빨랐네요. 당시에는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중책을 맡게 되는 경우. 어린 시절 베토벤 누굴 보고 꿈을 키웠다고 했죠? 모차르트. 네, 그래서 모차르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빈으로 갑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네. 진짜로? 신기해. 당시에 활동하던 모차르트를 기다렸대요. 기다려서 베토벤이 그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악보를 주고 했더니 모차르트가 이 소년을 지켜봐라.
후대에 굉장히 놀라운 업적을 나타낼 소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인정이 좋네. 근데 이런 모차르트한테 수업을 받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빈의 수많은 음악가 사이에서 뛰어난 피아노 실력으로 이름을 알렸죠. 연주뿐만 아니라 작곡가라도 인정받기 시작했죠. 점점 커리어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사교계 핵심 귀족 리히노프스키 백작과 후원자 관계를 맺으면서 금세 사교계의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음악가들은 한 명의 귀족한테 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의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면 고객을 만족시키는 또 음악을 해줬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근데 네.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의 음악 돈 줄 테니까 해. 이런 사람도 100% 있었을 것 같아요. 항상 만족스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토벤은 음악의 창작을 저해받는 행동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했다고 해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리히노프스키 백작이 내 별장을 다녀가는 프랑스 장교들한테 음악을 연주해줘. 그들이 원하는 음악을 연주해줘. 베토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싫어. No. 응, 싫어.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유명한 말? 네. 너희 같은 귀족은 여럿이지만 베토벤 나 하나야. 멋있다. 베토벤의 캐릭터를 좀 느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귀족들도 그가 원하지 않으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대요. 오, 이거 진짜 멋있죠? 베토벤이 도대체 어떤 음악으로 귀족들의 마음을 홀렸는지 베토벤의 음악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야. 보시죠. 네. 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 이게 그거구나. 후진할 때. 네, 엘리자르비아요. 후방 카메라 없을 땐 저거 없으면 큰일 나죠. 야, 근데 이 운명이랑 딱 들으니까 너무 상반된 느낌이다, 두 음악이. 근데 엘리제가 누구야? 사실 이 제목도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 당시엔 그냥 피아노, 소품, 가단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단한 노래의 탄생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청각상실. 청각상실. 맞아요. 아, 저런. 이미 청력을 잃고 있을 때 만들어졌다는 그렇구나. 것들이죠. 네. 청각을 잃고 있는데 이걸 만들었다고. 1796년에 이미 서서히 청력을 잃기 시작했대요. 무슨 병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와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와인을 하도 먹어서? 와인의 그 납성분이 있었는데 아. 그 당시에 그 와인의 그 납성분이 그 요소를 일으켰다고 해요. 납중독이구나. 네, 납중독으로. 아 그랬구나. 저는 베토벤 생가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우와. 생가에 가면 베토벤의 청각을 경험하는 그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듣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가 저 멀리서 뭔가 이명, 주파수가 띡 들리고 그리고 아주 여리게 음정들이 들려요. 우리가 아는 베토벤의 곡들이 그 상태에서 다 거의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악기를 눌러보거나 뭐 들어보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쓰면 기억 속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들리겠구나를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이 긴 막대를 이렇게 피아노에 꽂고 이렇게 작곡을 했다고 하죠. 왜요? 그 막대 울림으로. 떨림을 보고. 하동 울림으로 안 거야?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베토벤은 무수한 명곡을 탄생시켰고 후대에는 이 시기를 걸작의 숲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걸작의 숲. 너무 많아서. 네, 자신만의 자유로운 스타일을 고수했고요. 음악만으로 명성을 쌓아가던 베토벤이었잖아요. 근데 음악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다른 음악가들하고 좀 달랐어요. 5개의 방법이 있었는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맞춤 제작. 네, 귀족한테 의뢰를 받아서 네. 곡을 만들었겠죠? 공연이랑 레슨. 레슨, 맞아요. 레슨. 레슨. 그리고 연극, 악보 판매.
악보. 당시 인쇄술이 발달을 그때. 하면서 신흥 부르주아 계급들이 피아노를 사면서 악보를 같이 사기 시작했죠. 악보를 판매하면서 인세를 받기 시작했고 판매율 역시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야. 와. 그리고 작곡하지도 않은 음악을 미리 성금도 받고 팔았다고 해요. 사전 예약 판매인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사전 예약 판매. 와. 사실은 음악사에 베토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 음악가들이 아무리 프리랜서라도 귀족이나 왕정의 후원금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시기가 있었으면 베토벤 이후로 자생력이 생겼다는 기준이 됐다고 돈을 합니다. 벌기 시작하는구나 스스로. 돈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창작 활동도 굉장히 자유로웠죠. 내 걸 만드니까. 내 음악을 해도 되니까. 베토벤은 1824년 초연된 이 교향곡을 통해 엄청나게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베토벤은 최초로 이것과 결합을 시도해 교향곡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합창입니다. 합창. 어떻게 하셨죠? 띠라라라. 네. 합창 교향곡은 사악장 클라이막스에 사람의 목소리를 역시. 하나의 악기로 활용을 한 거죠. 아까 소희 씨가 아까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움찔움찔했거든요. 왜요? 교향곡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 그 전에 음악들의 교향곡들은 그냥 악기로만 순수 악기로만 연주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를 악기화시켜서 클라이막스에 표명한 게 베토벤이 처음이었죠. 세계 최초로 그러면은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합창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교향곡 이름이 합창이에요. 합창이에요? 합창. 이걸 이렇게 들으니까 근데 저 당시에는 충격이었겠다. 목소리에 진짜 악기처럼 썼다. 완전 소름 돋았겠다. 초연을 베토벤이 직접 지휘를 했다고 하죠. 70분 동안 안 들리는데. 진짜 천재인 거야. 느낌으로. 어떠세요? 이런 곡 들으시니까. 멋있어요. 웅장하고 멋있어요. 전율이 흐르는. 소희 씨가 환희의 송가라고 잠깐 말씀하셨죠. 네. 프리드리 실러의 시. 귀종은 특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시입니다. 베토벤은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이런 시의 구절을 특히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의 내용을 합창에 실었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이 곡이 끝나고 관객들이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줬다고 하죠. 베토벤은 곡이 끝나자마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대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전할 때마다 좀 같은 음악 감정에서 울컥울컥한데 거의 안 들리는 상태였대요. 아 진짜? 귀가. 객석을 보지 않으니까 안 객석을 보이는 보지 거야. 못하죠. 지휘자는 등을 보이니까. 그래서 보다 못한 연주자 한 명이 이렇게 돌려 세웠대요. 사람들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귀가 안 들릴 때 지휘를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뮤지컬 지휘를 하는데 일단 배우를 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오케스트라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그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정 감독님 지휘하는 거 보면은 소름이 돋는 게 이렇게 하다가 잠깐 끊어. 비올라 왜 소리 작아? 그거 진짜 어떻게 알아? 너무 신기해. 진짜 어떻게 하세요? 그 하나를?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지휘자는 들려. 들리도록 노력을 하는 거겠죠. 네. 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 감사함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데 들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놀라운 곡을 만들었다는 거는 후대 평가받고도 남을 일이죠.